안녕하세요. 제6회 BK21 혁신과 공존의 교육학술대회에서 한국 대학생 ADHD 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발표하게 된 김학중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기 ADHD 진단 50% 이상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및 진단 통계편람 5판 DSM-5에서도 ADHD는 전생애적 발달 장애로 개념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동기 ADHD가 지속되거나 성인기에 첫 발병되어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ADHD 20대 이상 성인이 25,297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122,614명으로 거의 5배 가량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DHD와 관련한 진료 비용들도 5배 이상 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HD 성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마주하게 되지만 막상 교사나 부모와 같이 아동 청소년기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들의 지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아동 청소년기와는 구분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전화 회신, 세금 납부, 약속 지키기, 마감 일자 지키기, 그리고 잦은 실수, 과제 수행의 어려움, 작업 능력 저하, 의사소통에서의 불편 등을 호소합니다. 그 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존 확률이 높고 부정적 자기개념, 정서조절 곤란, 충동성에 따른 중독 문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보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주의, 자기조절, 목표지향 행동 등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 문제 해결의 틀을 유지하는 이 집행 기능이 손상되어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인 ADHD 경험은 아동 청소년기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기존 DSM 진단 기준만으로는 아동기 ADHD 특성과 구분되는 성인기 ADHD만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인 ADHD를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성인용 ADHD 진단 척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KCAARS는 코너스와 동료들이 성인 ADHD 평가를 위해 개발한 CAARS 척도를 2005년에 김호영 외가 번안, 타당화한 척도입니다. 전체 6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를 단축형으로 26문항, 그리고 선별 검사용으로 12문항으로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4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척도의 강점은 1차적인 증상과 2차적인 증상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검사로 정보를 포괄 수집하는 강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KADHDS 척도는 머피와 버클리가 개발한 DSM-4 기반의 성인 ADHD 척도를 2003년에 김은정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입니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요인으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수를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AARS는 강태웅 외 2015가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개발한 척도로 총 73문항, 그리고 총 8개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ADHD 증상 외에 여러 영역의 장애를 폭넓게 살펴보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성인 ADHD 진단 척도에는 각각의 제한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KCAARS는 전형적인 ADHD 증상, 부주의와 이 과잉행동 충동성 이외에 집행기능 손상에 따른 자기조절 곤란과 같은 부차적인 어려움을 측정해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KAADHDS는
전형적인 ADHD 증상만을 측정하며 아동 청소년기와 성인기 증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DSM 기반으로 문항이 제작된 만큼 성인 ADHD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AARS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비임상 혹은 진단 경계에 속한 대상 활용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뽑힙니다. 한편 대학생의 맥락과 ADHD 대학생의 특성을 주목하는 게 우리 연구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었는데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인 만큼 학업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의 급격한 증가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ADHD 대학생, 특히 이제 대학생 중에서도 ADHD 대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선미와 서미아의 연구에서처럼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경험, 그리고 약물 치료 과정에서의 정체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일반군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 자기평가, 평균 학점이 낮고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입니다. 또 문제적인 음주 행동, 우울, 평생 자살 행동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ADHD 대학생에게 또 보여지는 특성이고요. 이런 ADHD 대학생의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고려할 때 조기 선별 및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학생 ADHD 적절한 선별과 조기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디어를 중심으로 ADHD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비전문적인 정보나 평가 방식을 통해 나도 ADHD 아니야? 라는 식으로 ADHD 자가 진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데에서 자기 오진이나 낙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스키로스 등의 연구에서는 틱톡의 ADHD 관련 오정보에 노출된 대학생들이 부정확한 ADHD 지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과도한 확신 그리고 더 높은 치료 추구 의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서는 ADHD 대학생 관련해서 대학생의 ADHD 진단 집단이 아닌 성향을 보고하는 집단 대상 연구가 너무 많다라는 연구의 지적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이은설 외 등에 따르면 국내는 미국과 다르게 대학 상담센터 차원에서 ADHD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단 대조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대학 상담센터에서의 진단의 일관성 그리고 평가 절차의 엄밀성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ADHD 평가 도구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가 체계의 부재가 결국에 ADHD 대학생의 조기 선별과 적절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대학생의 ADHD 척도의 문항 구성과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국내 대학생 ADHD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요. 연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종합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연구의 자료 수집은 질적면담, 설문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질적면담은 학내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를 홍보하고 본인 의지로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적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현재 대학생 신분이어야 하고 둘째, 의료기관으로부터 ADHD 진단을 받아야 하고 세 번째, ADHD 이외에 진단받은 공존질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는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 총 800명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 800명 가운데에서 80명에 한해 2주 후 동일한 설문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응답 성실도 점검 기준을 충족한 이들의 응답만 표집하였고요. 미리 요청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 이상 총 4개 집단의 인원 비율을 일치하게 수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에서는 ADHD 88명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학년별 비율 그리고 ADHD 진단 비율을 기준으로 층화 무작위 추출을 시행했고 1차 데이터 400명, 2차 데이터 400명으로 각각 나눠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도구에는 R 프로그램 버전 4.3.1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인 및 문항 개발의 도출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요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및 성인기 척도와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임상 진단 기준에 속해 있던 부주의 그리고 과잉 행동 및 충동성의 이 두 가지 요인을 우리 척도의 요인으로 우선 선정하였고요.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자기 파괴적 행동이 한국 성인의 맥락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연구진이 판단하여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나의 요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ADHD 대학생과의 질적 면담을 수행하였고요. DSM-5 기준만으로도 그리고 한국 성인 맥락의 선행 연구만으로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일상 기능에서의 결함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항 개발입니다. 문항 개발의 과정은 첫 번째, 4개 요인을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SM 진단 기준으로 선행 연구 및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맥락을 고려한 초안 예비 78문항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상심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자문을 요청하였고요. 적절성, 명확성, 대표성, 그리고 용어 관련 평정을 통해 12개의 문항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2개의 문항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자문을 실시했고 하나의 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였습니다. ADHD 진단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안면 타당도 자문을 거쳤습니다. 실제 증상과의 일치 여부 평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예비 65문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인 및 문항 선정의 과정입니다. 이 부주의와 관련해서는 16개의 문항,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27문항, 자기파괴적 행동은 8문항, 일상기능에서의 결함은 11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각 요인의 개념들은 여기 적힌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데이터 4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자료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KMO 지수 그리고 발렛 구형성 검정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소잔차법 그리고 오블리민 사각회전을 적용하였습니다. 요인 수는 스크리도표 무작위 자료와 실제 자료의 고유값을 비교하는 평행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고요. 문항 선별 과정에서는 다음 조건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도출된 각 요인에 대해 크롬바 알파를 산출하여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본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냐 하면 2차 4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의 다별량 비정규성을 고려하여 로버스트 최후 추정법을 적용하였고 결측지는 완전정보 최후법을 처리하였습니다. 모형 적합도는 카이-제곱, 그리고 CFI, TLI, RMSEA, SRMR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초기 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수정 지수를 검토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오차간 공분산을 허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습니다. 최종 모형의 신뢰도는
크롬박 알파와 복합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 그리고 표준화 경로 계수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고요. 중거 타당도는 본 척도와 KCAARS42, KBDFS 단축형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도구들입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명명은 Korean ADHD Scale College, 줄여서 KADHDSS-C라고 명명하였고, 총 55문항,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척도에서의 크롬박 알파 개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 또한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모든 척도의 평정 방식은 리커트식 4점 척도였고, 각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 통계치 그리고 문항 총점 상관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문항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다수 문항에서 평균 2.0 미만의 낮은 점수가 보고되었으나 사실 우리의 이 표본이 일반 대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우리의 척도는 ADHD라는 임상적 증상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정적 편포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평균, 극단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문항의 외도와 첨도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일부 문항의 외도가 2.0을 다소 상회하긴 하였으나 클라인 2016의 기준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 정규성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항의 총점 상관계수는 0.48에서 0.83으로 모든 문항에서 판단 기준인 0.30을 상회했다. 그래서 높은 진단과 낮은 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높은 변별력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어서 KMO 지수와 발렛 구형성 검증을 토대로 이 데이터가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고요. 스크리 도표와 평행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추천 요인의 수가 5개로 나왔었지만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과잉 추출의 우려가 다 있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 및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4개의 요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인 추출은 표본 크기가 크고 잔차를 최소화하여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최소 잔차법, 그리고 요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심리적 특성 연구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하였습니다. 문안 선별 과정에서는 1차 분석에서 부하량이 낮거나 교차 부하를 보인 세 문항을 제거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한 2개의 문항, 마지막으로 3차 분석에서는 심각한 교차 부하를 보이거나 내용 타당도가 낮다고 판단된 5개의 문항을 제거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3요인으로 구분되었으나 3요인과 4요인에서 비슷한 부하량, 그리고 이론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4요인에 포함시킨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17번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는 8번 문항이 이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문항 선정으로는 총 5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요. 탐색적 요인 분석의 그 4요인 모형 적합도의 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초기 모형 적합도 검증 과정에서 수정 지수를 고려하여 문항 재배치, 이거는 앞선 그 탐색적 요인 분석에 3요인에서 4요인으로 배치했다고 한 그 문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차 한강 공분 사안을 추가하여 그렇게 구성된 4요인 모형의 최종 적합도 지수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이제 과정에서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는데요. 수렴 타당도의 경우 각 요인의 복합 신뢰도 값이 0.825에서 0.958로 기준치인 0.70을 상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각 요인의 평균 분산 추출 지수가 0.480에서 0.575의 범위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요인의 AVE가 0.480으로 기준치인 0.50에 다소 미치진 못하였으나 이 AVE가 복합 신뢰도보다 다소 보수적인 지표라는 점, 그리고 해당 요인의 복합 신뢰도는 0.958로 매우 높기에 수렴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입니다. 잠재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번째 요인인 과잉 행동 및 충동성,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인 일상 기능에서의 결함 간의 상관이 0.93으로 판별 타당도를 저해할 만큼 높다라고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요인이 정말 다른 요인인지 살펴보고자 두 잠재 요인 간의 상관을 1로 설정한 제약 모형, 그리고 본 연구의 4요인 모형 간의 카이-제곱 차이를 검증하였고요. 결국에는 통계적으로 그 카이-제곱 간의 차이가 나타나 두 개의 모형이 다른 모형이다. 그리고 AIC 지수에서도 4요인의 모형이 상관을 일치시킨 제약 모형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적합도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두 요인 간 상관은 높으나 개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립적 차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거 타당도도 검증하였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KAARS가 아니고 KCAARS입니다. KCAARS42와 KBDEFS SF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개발 척도 총점이 각각 0.88, 0.85로 이 본 척도가 대학생이 속한 성인의 ADHD 핵심 증상과 집행 기능의 결함을 타당하게 짚어내고 있다라고 확인하였고 준거 타당도를 확보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신뢰도 개수는 0.98 정도로 나올 만큼, 그리고 각 요인의 그 신뢰도도 가장 낮은 게 0.8231 만큼 아주 높은 신뢰도 경향을 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검사 신뢰도의 결과 또한 0.821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성인기 ADHD의 급증, 그리고 대학생 집단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ADHD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DSM-5 진단 기준과 선행 척도의 한계를 분석하였고요. 실제 ADHD 진단 대학생과의 질적 면담을 통해 대학생활 맥락을 반영한 예비 문항을 도출하였습니다. 8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층화 무작위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분할하였고, 각각 40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4개 요인과 55문항을 도출하였고, 해당 모형을 바탕으로 모형의 적합도, 수렴 및 판별 타당도, 그리고 준거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및 재검사 신뢰도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ADHD 선별 척도는 기존 성인 대상 ADHD 척도가 간과했던 대학생 집단의 고유한 맥락적 부적응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대학생 집단 특유의 부적응 양상을 정교하게 반영함으로써 잠재적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변별력을 강화했고, 대학생이라는 특정 하위 집단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척도 개발 과정에서 질적 면담과 양적 검증을 병행한 혼합 방법론을 엄밀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DSM 진단 기준에만 국한하지 않았고, 이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는 선행 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대학생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척도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척도의 규모와 문항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이 89%인 표본에서 임상 증상을 묻는 척도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정적 편포, 그리고 측정 변수의 수가 증가하고 모델이 복잡할수록 CFI, TLI 같은 적합도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개발은 급증하는 성인 ADHD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대학 상담 현장의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 상담센터의 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화된 평가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수집의 환경적인 통제 그리고 표본 구성에 편향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 환경에서 환자 정상 집단 대상으로 절단점을 산출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정적 편포로 인한 통계적 적합도 산출의 보수성입니다. 확진군과 비임상군의 비율을 조절하여 정규 분포 과정을 충족하는 표본에서 모형의 안정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다양성 확보와 문화적 보편성 검증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척도들이 굉장히 서구 그리고 백인 그리고 혹은 일부 주류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도 좀 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이뤄진 대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다층적인 표본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척도 기반 진단의 위험성과 다중정보원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즉, 우리의 이 선별 척도가 아주 대학생의 ADHD 증상을 잘 포착해낸다고 할지라도 이 척도 하나만으로 특정 학생이 ADHD라고 진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선별하는 도구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실제 현장에서는 뭐 또래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평가 도구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중정보원 접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